차는 간돌피니 연구원을 향해 과속하고 있었고 운전자는 전화통화에 몰두한 채 앞길을 건너고 있는 SCP-재단의 고위 직원 한 명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길가에 있던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한 사람이 조심하세요 라고 당장 피하라는 절박함을 담아 외쳤습니다. 간돌피니 연구원이 다른 사람들의 외침이나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자동차 타이어의 끼익거리는 소리를 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차분하고 평온한 얼굴에는 아무런 반응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이 다가오는 상황에서도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자동차는 약 2.5cm 차이로 그를 아슬아슬하게 비켜가 그의 실험실 가운이 휘날렸습니다. 길가에 있던 한 사람이 그 모든 압박감에 기절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연구원 간돌피니는 달랐습니다. 그는 아침 에스프레소를 마시러 동네 카페로 갔습니다. 게다가 그는 그 일이 자신에게 해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간돌피니가 지나갈 때 피렌체의 역사적인 건물 중 한 곳에서 건설 노동자들이 지붕을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우연히 오래된 기와를 느슨하게 해 지붕을 따라 미끄러지듯 떨어뜨렸고 그 기와는 연구원의 큰 대머리 머리를 향해 빠르게 날아갔습니다. 맙소사 조심해! 라고 건설 노동자 중 한 명이 외쳤습니다. 만약 그 기와가 우연히 지나가던 행인의 두개골을 깨뜨리기라도 한다면 자신이 책임을 지게 될까봐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간돌피니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폭탄 해체 전문가가 오퍼레이션 게임을 하듯 완벽하게 침착한 태도로 평소의 속도로 계속 걸어갔습니다. 기와가 그의 바로 옆에서 산산조각이 났지만 그는 거의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자신의 길을 갔고 누군가 괜찮냐고 묻기도 전에 이미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날 아침 카페에서 연구원 간돌피니는 조심스럽게 에스프레소를 마셨습니다. 그의 마음은 오늘이 아니라 내일에 가 있었고 마치 꿈속을 걷는 듯했습니다. 모든 소리가 잠잠해졌습니다. 평소에는 진하게 느껴지던 커피 맛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삶이라기보다는 프린터의 잉크가 다 떨어져가는 상태에서 뽑은 삶의 흐릿한 복사본 같았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로 전화를 받았고 아내는 극도로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주세페, 아내가 말했어요. 나 방금 테스트해봤어. 됐어. 진짜로 됐어. 나 임신했어. 간돌피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에스프레소를 또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는 중립적인 어조로 그 소식 들으니 기쁘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대화가 계속되기도 전에 꾀저재한 남자가 카페에 들어와 자켓에서 권총을 꺼내 계산대 직원의 얼굴에 겨누고 금전 등록기에 있는 모든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카페의 다른 사람들은 순식간에 극도의 공포에 휩싸여 심장이 뛰고 과호흡까지 했습니다. 한때는 그저 그들의 평온한 일상의 한 부분이던 일이 이제는 생사가 달린 문제가 됐습니다. 오늘 밤 그들 중 몇 명이나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간돌피니 연구원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다급한 외침 때문에 자신의 전화통화가 방해받는 것에 막연히 짜증이 난 듯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전혀 모릅니다. 강도는 계산원에게 총을 겨누는 데 집중하느라 간돌피니가 뒤에서 다가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간돌피니는 몰래 접근하지 않고 그냥 걸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돌피니의 접근은 너무나 침착해서 그가 앞으로 손을 뻗어 강도의 손에서 총을 그냥 빼앗을 때까지 강도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는 놀라 연구원을 봤지만 간돌피니는 탁자에 총을 내려놓으며 무표정한 눈빛만 보였습니다. 집에 가 간돌피니가 곧이어 할 말만큼 위협적으로 들리지는 않게 말했습니다. 네가 아직 할 수 있을 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강도는 이 모든 상황에 너무 혼란스러워서 유일하게 합리적인 선택은 돌아서 도망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훔치지 못했고 오히려 자신의 권총값만 손해를 봤습니다. 카페에 있던 다른 손님이 이 상황을 휴대폰으로 촬영했고 그 영상은 중년 남성이 카페 강도를 막을 때 두려움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레딧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상황이 진정되자 카페의 주인인 연로한 사르데니아 출신 남성이 뛰어나와 간돌피니 연구원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감정 반응이 나타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인은 작은 플라스틱 카드를 주며 계산대에 보여주면 평생 무료로 커피를 마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간돌피니는 웃을 뻔했습니다. 그럼 하나 더 마셔야겠네요. 그는 말했습니다. 그래야 본전이니까요. 나머지 하루는 금방 지나갔고 그는 그 사건 관련 뉴스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사실 SCP-재단의 정책상 어떤 연구원도 뉴스 인터뷰를 수락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 주제가 SCP-재단과 아무 관련이 없더라도 말이죠. 왜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까? 어차피 연구원 간돌피니에게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집에 도착했을 때도 분위기는 비슷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임신 소식과 간돌피니의 놀라운 아마추어 영웅담 두 가지 모두를 축하하고 싶어 했습니다. 거의 우스울 정도였습니다.
간돌피니는 아내가 자신을 마을 외곽의 화학 공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노동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가 커피숍에서 한 작은 행동이 그의 일이 이탈리아나 전 세계를 여러 번 구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내일 일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의 고용주들은 무슨 구실을 댈까? 가스 누출? 화학 폭발? 그들은 관을 닫은 채 치르는 장례식을 치를 완벽한 변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니 그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었다. 그게 무슨 소용일까? 어떤 이는 저주라 여기겠지만 그는 드문 선물이라 믿기로 했다. 결국 자신이 선택한 일이었다. 애초에 선택한 일에 그렇게까지 화내고 있을 여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그는 샴페인 한 잔을 받아들고 천천히 음미하며 마시기로 했다. 그날 밤 그는 좋아하는 바이닐 음반도 몇 장 들었고 아끼는 책에서 몇 구절을 읽는 시간도 가졌다. 그날 밤 침대에서 그는 잠든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며 모든 윤곽과 세부를 기억에 새기려고 했었다. 만약 다음 세상에 무언가를 가져갈 수 있다면 그는 이 순간을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랐다. 다음 날이 찾아왔다. 언제나 그렇듯이. 연구원 간돌피니는 이것의 의미를 정확히 알았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는 일어나서 옷을 입고 하루를 위해 제복이 완벽하게 깨끗하고 다림질되어 있는지 확인했다. 어차피 갈 거라면 멋지게 가는 편이 좋지 않겠는가. 그는 아내에게 작별의 키스를 하고 평소처럼 시설로 운전해 갔다. 예상대로 그는 오늘 자신과 새 팀이 새로운 변칙개체를 다루게 된다는 지시를 받았다. 그 변칙개체는 아직 정식 지정조차 받지 않은 것이었다. 어떤 면에서는 크고 극도로 공격적인 지상의 파리와 비슷했다. 이 세부 사항들은 이미 간돌피니가 예상했지만 그는 규칙을 잘 알고 있었다. 그와 그의 팀은 플루톤의 기지의 실험실에 모여 그 생물과 그 변칙적인 특성에 대한 초기 분석을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연구팀을 바라보았다. 이들은 그가 오랫동안 알고 지내며 함께 일했고 심지어 멘토 역할까지 해왔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잘 기름칠된 기계처럼 방안을 돌아다니며 진단검사를 준비했다. 모두 꿈과 야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을 보는 것은 연구원 간달피니에게 너무나 슬픈 일이었다. 그는 다른 방법이 있기를, 이들 중 몇 명이라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를,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이야기는 이미 써 있었다. 그는 이미 다음 장을 넘기고 미리 들여다보는 치명적인 죄를 저질렀다. 그 글자들이 정말로 돌에 새겨진 것임을 알면서도 말이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구속장치가 부서지기 시작하자 한숨을 쉬었다. 방 안엔 공포가 퍼졌다. 일부는 방어벽을 보강했고 다른 이들은 문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그 공포는 연구원 간돌피니에게 닿지 않았다. 치명적인 촉수가 팀원들을 붙잡아 산성독을 주입할 때도 그는 눈을 감고 서 있었다. 심지어 촉수가 목을 감았을 때조차도 그는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다. 연구원 간돌피니와 그의 팀이 죽는 장면이 표준 사후 보고 절차 중에 분석되었을 때 수석 연구원에게서 두려움, 놀람, 심지어 저항조차 보이지 않았다는 점은 고위 직원들에게 큰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그는 용감한 사람이었고 이를 증명하는 바이럴 영상도 있었지만 이번 일은 달랐다. 그는 방심하지 않았고 능숙하게 상황을 받아들였다. 연구원 간돌피니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해파리 생명체가 그의 목에 독을 가득 주입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물을 수 없었다. 그래서 재단은 그의 개인 서신을 조사하고 보안 카메라로 움직임을 추적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재단은 일주일이 넘는 영상을 되짚어가며 걸러본 끝에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답을 얻을 수 있었다. 모든 제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연구원 간돌피니는 SCP-032-IT, 즉 하루스펙스의 격리실에 몰래 들어갔다. 고대 로마 역사에 열광하는 사람들은 이 변칙개체의 이름만 보고도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장담하건대 그건 반도 모르는 겁니다. 겉모습만 보면 SCP-032-IT는 매우 복잡하고 지각이 있는 기계 구조물로 젊은 남성이 고대 로마 시대에 전형적인 복장을 입고 있는 형태의 인간형 청동회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상당히 놀라운 일이겠지만 032-IT의 진정한 특별함은 미래를 예언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단순히 손금을 보거나 타로 카드를 펼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예를 들어 당신이 아직 Dr. Bob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았다면 곧 구독하게 될 거라고 예측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언적 비전에는 당신이 알림벨을 눌러 제 영상을 놓치지 않게 된다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방금 그 자기 홍보가 거슬렸다고 생각한다면 032-IT가 사람이나 동물의 미래를 예측할 때마다 저지르는 침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확신할 수 있습니다.
거미 같은 긴 금속 부속지들이 외가형 칼날과 함께 이 변칙개체의 몸에서 튀어나와 고통스럽게 당신의 몸속으로 들어가 장기들을 조사한 뒤 그 장기들로부터 당신의 미래를 점치고 다시 032IT의 금속 외피 안으로 들어갑니다. 말할 것도 없이 결코 유쾌한 경험이 아닙니다. 하루스펙스 사건의 수석 연구원인 닥터 벨리니는 이 개체의 파일에 공식적인 메모를 남겼습니다. SCP-032IT가 미래 사건을 예견해주겠다고 제안하는 경우 예외 없이 모두 거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CP-032IT는 이 절차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며 아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눈치채기도 전에 찔러버릴 것입니다. 이 변칙 개체는 비변칙 기록 보관자와 박물관 직원들이 처음 발견했으며 1000년 넘게 물속에 있다가 인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외부 껍질이 부식되어 있었고 그것의 정신과 성격에도 해로운 영향이 있었습니다. 손상으로부터 천천히 스스로를 복구할 수 있지만 완전히 소금물에 잠겨 있었던 잔전 효과 때문에 이 과정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단순히 분해해서 내부 부품을 살펴보는 대신 벨리니 박사는 일련의 면담과 실험을 진행하는 것이 더 유의미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들이 간돌피니 연구원이 그날 실험실에서 스스로 죽음을 맞이하게 내버려둔 이유를 알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면담에서 벨리니 박사는 이 변칙개체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내 이름은 스푸리나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벨리니 박사가 그것을 기록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좋아, 하지만 넌 SCP-032IT야. 스푸리나가 자신을 하루스펙스, 즉 복물의 내장을 통해 미래를 예언하는 고대 점쟁이의 한 형태라고 밝힌 후 벨리니 박사는 그것이 자신의 미래를 말해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스푸리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습니다. 그냥 저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당신의 템플럼을 조사해야 합니다. 대략 말해 특정 예언가가 점을 칠 때 다루는 대상을 뜻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수정구슬, 다른 사람에게는 찻잎, 하루스펙스에게는 내장입니다. 닥터 벨리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걸 하려면 양이 필요하겠군요. 스푸리나는 그 말에 혼란스럽고 답답해 보였습니다. 벨리니 박사의 말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말해서 하루스펙스들은 보통 가축의 내장을 꺼내 그 불규칙성을 분석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단서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스푸리나가 일하는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연구자가 자신의 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천천히 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카르도와 데쿠마노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박사님. 바로 그것을 제가 파헤쳐야 합니다. 그 말은 친한 친구나 가족에게 들어도 불안한데 고대 세계에서 온 청동골렘에게 듣는 건 더 심하죠. 벨리니 박사가 하루스피시 예술을 다시 설명하려 하자 스푸리나가 바로잡았습니다. 그 절차는 잘못됐습니다. 저는 그걸 에트로리아인들에게 여러 번 설명했지만 그들은 절대 듣지 않았죠. 제가 양의 내장을 읽는다면 저는 그 양의 미래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 행동이 다른 누군가의 운명과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하루스피시는 한 번도 제대로 마친 적이 없었죠. 마치 나이 많은 동료에게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을 설명할 때처럼 무심하고 중립적인 태도로 이 설명을 마친 후 그는 벨리니 박사에게 자신의 미래에 대해 여전히 궁금한 점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짐작하셨겠지만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빠르게 방을 나갔습니다. 이때 벨리니 박사는 하루스펙스가 양의 탈을 쓴 늑대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더 공격적인 성향이 드러나지 않자 벨리니 박사는 다시 방으로 돌아가 다음 질문을 할 만큼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벨리니 박사가 방에 들어서자 스푸르나는 예상외로 적극적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저에게 질문을 하려고 다시 오신 건가요? 아니요, 그건 다음에 하죠. 벨리니 박사는 침착하게 말하며 끼어들었습니다. 부탁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만 지금은 아닙니다. 벨리니가 말했습니다. 적어도 예의 바른 척이라도 하려고 했으면서요. 스푸르나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것을 요구하는 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제 목적입니다. 그래, 네 목적에 대해 말해보자. 질문이 있습니까? 아니요, SCP-032-IT. 저는 질문이 없습니다. 자신과 하루스펙스와의 관계가 손상될까 두려웠던 벨리니 박사는 재빨리 대화를 그 이변체의 기이한 과거로 돌렸습니다. 스푸리나는 수천 년이나 된 것으로 보였고 로마인들보다도 훨씬 더 오래된 존재였습니다. 그는 한때 다른 곳, 다른 하늘 아래에서 왔고 그곳엔 자신과 비슷한 이들이 많았습니다.
이후 고대 로마로 옮겨져 인간에게 기술과 기회를 가르치려 했지만 헛된 시도였던 듯합니다. 흥미롭군. 정말 흥미로워. 벨리니 박사가 물었다. 누가 너를 만들었지? 스프리나가 고개를 갸웃하며 분개해서 말했다. 그게 무슨 질문입니까? 박사님, 당신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화제를 바꿔봅시다. 그 부속지는 항상 갖고 계셨나요? 물론이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인간의 점수를 결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시각적인 평가는 충분히 유효한 도구이지만 손으로 만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살아있는 내장을 검사할 수 있다면 더욱 좋죠. 벨리니 박사가 메모를 더하던 중 그는 하루스펙스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잠시 멈춘 뒤 하루스펙스가 말했습니다. 질문이 있으신가요, 박사님? 벨리니는 단호히 아니라고 말하고 내일 다시 보자며 방을 나섰습니다. 벨리니가 떠난 후 딕토폰만이 슬프게 그게 제 존재 이유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녹음했습니다. 실험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2명의 D계급 인원이 실험 대상이 되었는데 그 과정은 최소한 그들에게 매우 불편한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D계급 인원의 정확한 사망 날짜와 상황을 예측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스프리나는 SPB 재단이 그 예측이 빗나가도록 적극적으로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경우 모두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오이디푸스의 비극처럼 운명을 피하려고 선택한 길조차 결국 운명이 실현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예언의 완벽함 때문에 벨리니 박사는 한 번 더 인터뷰를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놀라지 않으시겠지만 스프리나는 또다시 연구자에게 자신의 미래를 들여다보라고 압박했습니다. 다시 한번 벨리니 박사는 어쩔 수 없이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벨리니 박사는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자신의 예언에 집착하십니까? SCP-032-IT. 하루스펙스는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보낸 모든 시간들이 저를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제 역할을 하고 싶었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제 마지막 주인 프로투스는 저를 배에 실었지만 그 배는 푸테올리 항구를 출항한 직후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저를 히베리아로 보내고 싶어 했던 것 같지만 확실치는 않습니다. 저는 유물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거기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저는 너무 오랫동안 물속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원하는 대로 제 외형을 복구할 수 없습니다. 난파선의 잔해 아래에서 저는 빛과 어둠이 번갈아 드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렇게 해서 날수를 셌습니다. 소금물에 조금씩 침식되면서 수천 년 동안 자신의 몸이 썩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어떤 기분일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그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그는 물었습니다. 당신의 예언에 대해 말해주세요. SCP-032-IT. 당신의 예언 때문에 어떤 사건이 실제로 피할 수 있었던 적이 있나요? 그는 대답했다. 아니요. 사실은 한번 하루스펙스가 예언을 하면 그 예언은 곧 운명이 되어버렸고 전혀 바꿀 수 없는 것이었으며 어떤 방법으로도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 그래서 답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SCP-032-IT가 그렇게 무서운 이유, 그리고 그것과 대화한 것이 연구원 간달피니의 죽음으로 이어진 이유입니다. 벨리니 박사는 파일에 오는 SCP-032-IT를 방문한 것이 불안하다는 메모를 추가로 남겼습니다. 이것은 전혀 SCP-032-IT의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올바르게 다루면 매우 온순하고 완전히 무해합니다. 하지만 그 존재 자체가 우리가 하는 일을 선택할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자유의지가 거대한 그리고 미묘한 환상에 불과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진정으로 자유롭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SCP-4975 타임즈 가장 사악한 SCP 이상 현상들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시청해 보세요.